김성종 연작 추리 소설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사나이. 원래 낭독해 드리려던 작품은 1시간 분량이어서요. 제가 라이브하다 계속 실패해 가지고 지금 목이 아파서 짧은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M은 스스로를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속이 편안해진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건 내가 워낙 시시한 놈이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생각이다. 사귀는 여자마자 나를 떠나가는 것도 내가 시시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자신의 단점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걸 고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시시한 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이 저절로 굴러가도록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하고 있다. 명화만장 건넬 만한 처지도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놈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그에게는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없고 그가 전화를 걸고 싶은 상대도 없다. 그의 전화기는 항상 꺼져 있다.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휴대전화에 하루 종일 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역겨운 느낌마저 든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걸 세상에 전파하려고 기를 쓴다. 휴대전화 때문에 사람들은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M은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다.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도시에 살면서도 절의 고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라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른다.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으니 그라는 인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인간이다. 그러는 편이 그에게는 오히려 마음 편해서 좋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그림자를 밟고 지나간다. 그러면서도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를 그림자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오후 2시 16분. 열차는 부산역 플랫폼에 스르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그는 감았던 눈을 뜨고 무릎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접어 막 일어서서 나가는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던져놓는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검정 트렁크와 같은 색의 배낭을 끌어내렸다. 40대 초반의 그는 중키에 근육질의 단단한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커 보이는 헐렁한 베이지색 남방과 카키색 바지에 가려 몸매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납작하고 둥근 얼굴은 광대뼈가 조금 튀어나오고 밑으로 처진 가는 두 눈은 항상 꿈꾸는 듯한 표정이다. 그 눈을 도수 높은 안경이 어느 정도 가려주었기 때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가려주고 있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못생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듯 그의 머리 위에는 누런 운동모가 얹혀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역 광장에 쏟아지고 있는 햇빛과 그 햇빛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M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고 초혼에 실패한 후로는 두 번 다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평생에 걸쳐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낳아 길러야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이가 차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죽을 때까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결혼이라는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평생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인생이란 얼마나 변화무쌍한 것인가. 오늘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사랑이 눈 녹듯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허덕거리며 출근하는 무수한 사람들.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미련스러운 자식들을 위해 피땀 흘려 번 월급을 통째로 내놓아야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니.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자청하는 것일까? 그는 커피숍으로 들어가 블랙커피를 한 잔 받아들고 창가에 가서 앉았다. 딱히 가야 할 곳이 있다거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온 건 아니었다. 그냥 내려온 것이었다. 그냥. 그는 이 말의 편리함이 마음에 들었다. 커피숍을 나와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간 그는 광복동 쪽으로 가는 전철에 올랐다. 뒤쪽 한 문이 열리더니 검은 선글라스를 낀 맹인 사내가 나타났다. 흰 지팡이를 든 그 앞에는 코 흘리게 소년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년은 얼굴이 더러웠고 몹시 허기져 보였다. 맹인은 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M은 구슬픈 가락의 타향사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하모니카 연주가 끝나자 맹인과 소년은 승객들 앞으로 다가섰다. 소년은 조그만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목에는 네모진 골판지 조각이 걸려 있었다. 골판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서툴게 적혀 있었다. 아내는 가출하고 아이들 셋은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승객들은 그걸 흘끔 쳐다보고 나서 하나같이 고개를 돌린다. 맹인 부자가 그 앞으로 다가왔다. 소년이 들고 있는 바구니 안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다. M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구니 안에 집어넣었다. 소년이 놀란 눈으로 10,000원짜리 지폐를 들여다보더니 감사하다며 고개를 연방 숙였다. M은 남포동역에서 내렸다. 계단을 올라가 출구를 빠져나가자 맞은편 벽 앞에 세워져 있는 X 배너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멈춰서서 거기에 쓰인 글을 읽었다. 쾌적한 승차 질서를 위하여 구걸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잡상인의 물품을 사지 맙시다. 부산교통공사.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모두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건 너무도 기막힌 글이었다. 구걸인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경고 배너를 다른 곳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전철역 입구에 버젓이 세워놓다니. 거린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는다면 저런 경고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처사에 그는 화가 치밀었다. 어쩌다가 이 사회는 이렇게 잔인하고 무지해졌을까?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본 그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거린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을 본 적은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린의 존재는 필연이다. 빈부격차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부자는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추락한다. 거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거린을 제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자들이 돈잔치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갯덩어리에 깔린 빈자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끝없이 무시당하다.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거린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건 담벼락에 소변을 보지 말라,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박애를 저버리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인륜을 저버리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거린 따위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절대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무자비한 경고문을 공공기관이 버젓이 세워두다니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들이다. 그는 역 사무실 앞으로 다가가 머뭇거리다가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두 남자가 있었는데 젊어 보이는 사람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그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 사내는 안쪽에 있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가 앉은 채로 그를 쳐다본다. 그는 바깥에 있는 배너를 가리켰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배너 말인데 저런 걸 왜 저기다 세워두는 거죠? 젊은 직원은 어리둥절해한다.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를 못해 네? 하고 되묻는다. 상대가 행색이며 생김새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뻣뻣하게 나온다. 저기 밖에 세워둔 배너 말이에요. 그런 걸 왜 거기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치울 수 없나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흑적한 승차 질서를 위해 구거린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몰인정해요. 그런 걸 써서 세워두다니 말이. 뭐합니까? 안쪽에 앉아있던 중년 사내가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다가왔다. 청년이 들은 내용을 이야기했고 거기다 애미 몇 마디 더 보태자 중년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을 해왔다. 잡상인하고 구걸인 때문에 우리도 골치가 아픕니다. 승객들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걸인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다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린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조직이 다 챙겨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린들한테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참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군요. 정말로 배가 고파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륜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거린한테 돈을 주지 말라는 거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오죽하면 동냥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모르는 체라는 건,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OECD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저 배너를 보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거는 상부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시에 따른 것뿐이에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말고 돌아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상식 이하에. 거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업무 방해하지 말고.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가주세요. 젊은 직원이 그를 밖으로 밀어냈다. M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잠자코 밖으로 나왔다. 지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는 기분이 우울했다. 광복동 거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활기가 넘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쇼윈도에서는 최신 디자인과 화려한 색상으로 다듬어진 갖가지 상품들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거리의 무성한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왼쪽으로 꺾어져 설렁탕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부산에 올 때마다 그가 자주 들르는 식당이었다. 점심때도 많이 지난 어중간한 시간인데도 실내에는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설렁탕을 주문하면서 기름을 빼달라고 했다. 그 집은 무엇보다도 김치와 깍두기 반찬이 맛있었다. 설탕을 넣어 달게 만들었기 때문에 먹기 좋았다. 설렁탕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까지 남김없이 먹고 나자 포만감으로 기분이 느긋해졌다. 식당을 나온 그는 부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흡연실은 2층에 있었다. 그는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물었다. 팝송이 귀가 따갑게 실내를 울리고 있었다. 왜 유럽이나 일본의 커피숍들은 조용한데 한국의 커피숍들은 하루 종일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을까?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공해였다. 밖으로 나온 그는 사람들을 피해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 비좁은 골목은 지저분했고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었다. 골목 중간쯤까지 왔을 때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골목에 움푹 들어간 공간에 젊은 여자가 한 명 처박혀 있었고 건장한 사내 2명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있었다. 여자는 옷이 갈갈이 찢긴 채 거의 벌거숭이나 다름없었고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이 쌍년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여자 대사였네요. 죄송합니다. 남자 대사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왜 남의 유부남을 꼬셔가지고 내 동생 피눈물 나게 만들어. 너 때문에 내 동생 자살할 뻔했어. 얼굴이 반반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그어버려. M이 주춤거리자 대머리 사내가 눈을 부라리며 구경할 거 없다고 하면서 어서 가라고 말했다. 여자를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야! 가라면 가, 이 새끼야! 대머리가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때리는 순간 그는 얼핏 장발의 사내가 깨진 소주병으로 여자의 얼굴을 긋는 것을 보았다. 여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뒤로 돌아선 장발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얼룩덜룩한 남방 차림에 풀어헤친 가슴 위로 금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코 밑 수염이 유난히 까맣다고 생각하면서 애미 뭐라고 말하려고 더듬거리기 무섭게 강철 같은 주먹이 그의 콧배기를 후려갈겼다. 그는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고 잠시 얼이 빠져 쓰러져 있다가 가까스로 벽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져! 엉덩이를 걷어채인 채 정신없이 골목을 빠져나온 M은 그제서야 자신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걸 알았다. 코에서 흘러내린 피는 베이지색 남방 가슴께까지 방울방울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지나갔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코피를 닦으면서 차도를 건너갔다. 자갈치 시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그는 시장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았다. 조금 걸어간 곳에 5층짜리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높은 건물이 솟아 있어서 그건 더욱 초라해 보였다. M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는 복도 맨 끝까지 걸어간 다음 바다 쪽으로 향해 있는 520호실 방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열쇠를 꺼내 철문을 열자 열기가 훅 끼쳐왔다. 그가 11평짜리 그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신축 오피스텔의 절반 값도 안 되는 그걸 구입한 건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은신처 같은 의미가 더 강했다. 그는 서울의 2곳, 대전과 제주도에도 각각 한 곳씩 은신처를 확보해 두고 있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싫어하는 그는 그 은신처들을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과 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그 방은 아주 삭막해 보였다. 가구라고는 군용 간이 침대와 낡은 탁자, 그리고 의자가 전부였다. 탁자 위에는 재떨이로 사용하는 깡통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다음 부두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짠 내음을 풍기며 불어왔다. 낡은 배들이 오가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활개치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거리에는 생선을 진열해 놓은 좌판을 자식처럼 품에 안은 여인네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고 바닷물로 질퍽한 길 위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았다. 그래서 그곳에다 은신처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콧잔등이 부풀어 올랐고 그 밑에는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콧잔등을 만지자 몹시 아팠다. 코뼈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걱정이 됐지만 병원에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는 바짝 마른 걸레를 빤 다음 그걸로 방바닥을 닦았다. 탁자와 의자 그리고 창틀도 훔쳤다. 청소가 끝나자 가볍게 샤워를 한 다음 벌거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책을 펴들었다. 영국 출신 작가인 존 르 카레의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였다. 스파이 소설의 고전으로 동서냉전 시대의 베를린이 무대였다. 그는 스파이 소설을 좋아했다. 목숨을 걸고 숨어서 은밀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스파이의 세계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 같았다.
졸음이 밀려오자 그는 책으로 얼굴을 덮은 채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2시간쯤 지나 그는 오피스텔을 나와 전철역 쪽으로 걸었다. 전철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모두가 기계적으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모두가 기계 같아 보였다. 서면역에서 내린 그는 해운대로 가는 2호선 전철로 갈아탔다. 해운대역에서 내렸을 때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조금 전만 해도 햇빛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는데 어느새 두터운 구름층이 하늘을 뒤덮어 비까지 뿌리고 있었다. 가는 비였기 때문에 그는 비를 맞으며 해변을 걸어갔다. 해수욕장에 들끓고 있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고 백사장을 뒤덮었던 비치 파라솔들은 날개를 접고 있었다. 비를 피해 상가가 늘어서 있는 곳으로 다가간 그는 목로주점 앞을 지나치다가 멈칫했다. 아까 광복동 뒷골목에서 깨진 병으로 여자 얼굴을 긋고 그의 콧잔등을 후려갈긴 그 장발의 사내가 노천의 처마 밑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흰색 블라우스 위에 자주색 에이프런을 두른 미녀가 앉아 그가 짓거리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그 앞을 지나쳤다가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해서 발길을 돌렸다. 코 밑 수염과 얼룩덜룩한 남방, 그리고 풀어해진 가슴 위에 걸려있는 금빛 목걸이까지 틀림없는 그 사내였다. M은 건물 옆으로 돌아갔다. 코너에 자리 잡은 가게 하나는 내부 수리 중이었고 벽돌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인부들은 안에서 작업 중이었다. M은 재빨리 벽돌 한 개를 집어들어 배낭 안에 넣었다. 목로주점 쪽으로 돌아온 M은 옆에 나란히 있는 다른 카페로 가서 귀둥 뒤에 자리 잡고 앉아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바다의 침묵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 앞 노천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반면 목로주점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기둥 뒤에서 목을 조금 빼니 코밑 수염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의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값 잘 쳐줄 테니까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요. 협박조의 은근한 말에 여주인 주호는 차갑게 반응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이 가게 넘길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그녀가 냉큼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코밑 수염은 조금 남아있는 맥주를 마저 마시고 나서 몸을 일으켰다. M도 따라 일어섰다. 코밑 수염은 침을 찍 하고 뱉은 다음 건물 가운데 있는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는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그는 목로주점 여주인을 납치해서 강간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뛰어난 미녀인데다 몸매도 글래머라 맛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자 성기가 금방 단단해지면서 고개를 쳐든다.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 그는 뒤통수에 강한 일격을 받고 비틀거렸다. M은 다시 한번 벽돌로 그의 뒤통수를 힘을 다해 내리쳤다. 코밑 수염은 무릎을 꺾으면서 온몸을 후들후들 떨다가 뒤로 쿵 하고 나가 떨어졌다.
손을 털면서 밖으로 나온 M은 빗속을 한참 걸어가다가 길을 건너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들고 노천에 앉았을 때 그는 비로소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자신의 잔인한 행위가 마치 꿈속에서 일어난 것 같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뜨거운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배낭에서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책을 꺼내 들었다. 그는 소설을 한 편 쓰고 싶었다. 작가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고 소설을 한 편 써서 가명으로 발표하고 싶었다. 네. 제가 허접하게 음악도 좀 넣어 보았습니다. 이 일요일 오후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했는데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저는 열심히 낭독을 했으나 라이브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쉬우셨을 것 같아서 그냥 녹화를 해서 올리자. 네. 그래서 이 김성종 선생님 작품 여기는 작가님 이름은 안 나오네요.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라는 작품집 속에 짤막한 단편 한 편 읽어 드렸습니다. 지금 김성종 선생님은 여기 써 있죠. 김성종 보이십니까? 해운대에서 살고 계세요. 작가의 말 제목도 해운대 엘레지고요. 이 작품이 나온 게 2015년인데 도서관에서 최근에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최근에 빌려와 가지고 이거하고 안개 사나이라는 장편 소설 이렇게 두 권이 그나마 지난 10년 사이에 나온 책으로 도서관에 구비된 책이었는데요. 보니까 김성종 선생님은 해운대가 배경인 소설들을 신문에 열심히 연재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작품에는 추리소설 작가 출신의 그 노년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남자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낭독해 드린 작품에는 한 번도 모습을 비추지 아니하셨지만 이 작품집에 실린 단편이 꽤 많은데 몇 편이죠 모두? 18편? 17편? 그 정도 되는데요. 제가 숫자를 잘 못 세 가지고. 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제 그 노년의 추리 작가 해운대에 와서 정착한 그 추리 작가가 거의 모든 작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 속에서 작가님은 술을 마시고 계실 때가 많은데요. 술자리를 함께하는 멤버 중에는 뭐 서울에서 내려온 재수 없는 작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강력반 형사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지나간 연작 소설 속의 이야기가 다이제스트 되어서 이렇게 요약되어서 흘러나오기도 하고 뭐 형사님하고 이 노인 작가님이 연루된 이야기가 한 편의 소설인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연작 소설인데 한 편 한 편 따로 읽어도 문제는 없는 그러나 해운대가 늘 등장하는 그런 작품집 되겠습니다. 지금 녹음해서 편집실로 보낸 게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그 썼던 모든 작품이 드라마화됐다는 기시 요스케인가 일본의 밀실 트릭 전문 그러니까 밀실 살인 전문 추리 작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작가 작품도 보냈고. 근데 편집실에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작업을 못 하겠다 이러고 갑자기
통보를 해 와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고 안잡이는요 일주일을 3 으로 나눠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틀하고 8 시간이면은 어 일주일에 그 3분의 1 지점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 간격으로 최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책을 낭독해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올려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이 규칙성은 없죠. 뭐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편하실 텐데 근데 저의 이상한 강박으로 이틀하고 8 시간 이루를 나름 저는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아 영상이 없으면 이건 난처하다. 그래서 '라이브로 여러분 한번 찾아뵈야지.' 했는데 무슨 문제였는지 저는 열심히 낭독을 해서 목이 아파 죽겠는데 보니까 화면이 블랙아웃이 돼 있더라고요. 전 마이크하고 책만 보고 녹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몇 번 더 시도를 했는데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낭독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해 보았습니다. 같은 마이크를 쓰는데도요. 그 녹음기 앱을 사용하면 음성이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리는데 이 동영상 앱에 마이크를 설치했을 때는 쪼끔 소리가 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여러 번 틀렸네요, 낭독하다가. 그 점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의 휴일에 어 작은 믹스 커피만큼 수준의 그런 휴식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빨리 영상으로 이미 만들긴 했지만 이게 업로드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네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제품 링크 타고 들어가서 쇼핑해 주시기 하이프 죄다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저녁 행복하게 보내세요. 지금은 오후 5 시였거든요. 네.